녹화가 됐고. 조금 내용이 많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4주차의 상속의 이해 파트, 그러니까 상속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좀 꼼꼼히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 다 하고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녹화 강의로 제공하면 요게 참 불안해요. 얼마나 제가 과제를 내지도 않았고 과제를 낼 만한 게 딱히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상속을 다 마무리 지어요. 상속 다 마무리 지으면은 과제가 하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과제가 하나 부여가 될 거고, 만약에 오늘 수업 이력을 다 못할 수도 있는데, 다 못하는 내용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냥 제가 따로 녹화를 올려서 보라고 할지 그런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밀리더라도 다음 수업 시작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걸 나가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아, 뭐 온라인, 오프라인 분들은 상관이 없는 게, 그냥 이제 온라인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하면은 녹화 강의가 되니까 그걸 그냥 보라고 하시면 되는데, 온라인 분들이 문제예요. 이게 실시간을 하는 게 좋으신지 아니면은 그냥 뒤에 잘린 부분을 녹화 강의를 할지, 요거를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한번 투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투표하실 자격이 있고, 투표를 통해서 두 가지 안이 있겠죠, 이제. 만약에 이제 수업 내용을 못하면은, 못하더라도 나는 우리 커리큘럼에 적혀있던, 처음에 적혀있던 그 내용을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듣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오늘 만약에 6주차를 이렇게 했는데 요 내용을 다 못했다. 이 목차를 한번 볼까요? 내용이 좀 많아요. 많은데 요거를 이제 다 못한다. 못한다 치면 못한 걸 다음 주에 붙여서 하냐, 아니면은 그냥 녹화 강의로 제공하고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에 원래 나갔어야 됐던 요걸 하냐,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녹화 강의를 붙여서. 근데 두 가지 방법 다 그냥 언제 듣냐, 모두가 모든 다 실시간으로 하냐 아니면은 녹화 강의로 하냐, 그 차이지. 다 이제 8주 차에는 실질적인 수업은 끝나고 9주 차에 시험을 보는데, 8주 차에 수업이 끝날 때까지 녹강으로 제공하든 아니면 실시간으로 다 하든, 물론 이제 다 실시간으로 원한다면 마지막에는 다 잘려버려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녹화 강의로 드려야 되겠죠. 우리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원래는 그냥 잘리면은 그냥 안 해요. 이게 그냥 잘리면은 일단 수업상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그냥 그 뒤에 부분도 그냥 아마 못하는, 게 미뤄져서, 이게 진도가 미뤄서 잘리는 부분은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스터디 들으신 분들은 녹화 강의를 제가 따로 해서 그냥 유튜브 영상에 그냥 볼 수 있게, 뭐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학기 중에라도 요거 채널, 요거가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구독을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채널이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또 복습을 하거나 할 때, 인터넷에 뭐 구글링 해도 다 나온 내용이지만은 수업했던 걸 그냥 한번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냥 공개로 다 돼 있어요. 완전 공개로. 그러니까 그냥 눌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상속을 마무리 짓고 다형성의 개념, 그다음에 가상의 원리라는 요 제목을 썼는데, 그냥 가상의 원리 요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객체 포인터의 참조 관계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한번 하고, 가상함수와 그다음에 순수 가상함수와 추상 클래스, 가상 소멸자와 참조자의 참조 가능성, 가상함수의 동작 원리와 가상함수 테이블, 다중상속과 가상상속, 이렇게 되는데, 좀 갑자기 이렇게 막 제가 영어를 좀 써놨는데,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게 영어로 뭔지는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면 이제 아마 컴퓨터공학과다 보니까 이 용어들이 다 영어로 보통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영어도 같이 붙여 썼습니다. 이거 수업하실 때도 교수님들도 보면은 다 완전히 한글말 하는 게 아니고 용어들은 다 영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다 못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천천히 나갈게요.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어렵다기보다는 새로 배우는 내용이라 그런 걸 거고, 그리고 이게 반복해서 듣고 아니면은 공부를 하시고 필요하시면은 개인별로 다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시든 저한테 질문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고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주랑 전주는 뭐 아예 안 들으신 분들 계시겠죠. 난 포인터랑 메모리 동적 할당에 대해서 잘 안다 하면 안 들으셨을 텐데, 그 두 수업에 비해서 좀 내용이 빡빡하고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지만은 이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다음 주에는 원래 예정대로 연산자 오버로딩을 하고 그 다음 주에 템플릿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이 정도 난이도가 됩니다. 이제 슬슬 예제를 하나 작성하게 되면 코드가 한 100줄 넘어가요. 100줄, 150줄 되는데 C++로 당연히 지금 다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C++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클래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짠 100줄 넘게 이상 짜보신 경험이 당연히 없으시겠죠? 없거나 거의 한두 번 정도. 그래서 이번 과제도 아마 그렇게 좀 쭉 길게 프로그래밍을 요까지 다 배우고 이제 상속을이라는 아주 좋은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물론 문제 주어지겠지만은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나올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코드 양이 많아질 수도 있다. 잠시만요. 지금 잠깐 한 분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아래 디스코드를 다 이제 지금 모니터 2개를 붙여놨는데 디스코드를 또 질문이 올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김홍준 씨 방금 들어오셨나요? 네. 5분이 넘어서 제가 김홍준 씨 오셨으면은 지각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지각은 제가 OT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몇 번이었죠? 네,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각 한 번이 결석 한 번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수업도 이제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객체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배웁시다. 포인터는 이제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수업을 하는 거고 나는 이제 이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스터디를 하면 이제 밀리는 거예요, 수업이. 나 저번 주 포인터 나 잘 모르는데 저번 주 수업 안 들었네. 근데 이번 주 이거 상속하는데 포인터 와다다다 나오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밀리는 거죠, 계속. 얘는 이제 이거 틀어놓고 안 보시고 녹화 어차피 올려주니까 나는 그 앞부터 들어야지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오늘 포인터 잘 모르시고 내가 저번 주차 공부를 안 하셔도 이 수업은 그것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 듣고 질문하실 수 있는 거 바로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수업 바로 할게요. 객체 포인터 변수인데, 자, person, 잠깐만요. 이거 달라지는 게 없네. 자, person형 포인터 지금 PTR 있고 new person 객체 이렇게 동적 할당을 한 예죠.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포인터 PTR은 person의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 코드를 보게 되면 제가 person 클래스는 위에 있다고 치고 생각을 하고 student 클래스를 작성해서 person을 상속했고요. 상속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student 클래스가 뭐였어요? 바로 유도 클래스였고 자식 클래스라고 하죠. 유도 클래스. 네, person 클래스가 이제 부모 클래스, 다시 말해서 기초 클래스가 됩니다. 상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part-time student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student 클래스를 상속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정의를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상속이 지금 3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계층이 맨 위에 person이 있고 person을 상속받는 얘가 student, student를 상속받는 얘가 part-time student. 네,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person형 제일 위에 있는 기초 클래스죠. 제일 위에 있는 기초 클래스의 포인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동적 할당을 하면 얘는 person 객체를 가리키게 될 텐데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 person형 포인터는 얘죠. PTR person형 포인터는 person 객체뿐만 아니라 person을 상속하는 유도 클래스의 객체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네, 요게 바로 객체 포인터 변수에 우리가 상속을 배우면서 추가적으로 알아갈 사항이에요. 네, 무슨 말인가요? 제일 위에 있는 기초 클래스, 퍼슨 클래스의 포인터는 그 아래에 있는 스튜던트와 파트타임 스튜던트의 객체 자체도 이렇게 가리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소값을 메모리 그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리키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자, 중요한 점은 요 문장인데 요 문장이 오늘 수업을 하면서 한 대여섯 번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반복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요거는 꼭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C++에서 AAA형 그냥 이름을 AAA라고 지은 거예요. 트리플 A죠. 예, 요거 형 포인터 변수는 이 객체 또는 AAA를 직간접적으로 상속하는 모든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 네, 객체를 가리킨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객체의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인터 변수에. 네, 근데 여기서 직간접적으로 상속한다는 뜻은 직접적으로 상속이랑 간접적인 상속이 있다고 하겠죠?
자, 간접적인 상속은 그럼 어떻게 된 경우냐? 여기 위에서 보시면은 지금 계층적인 구조, 요 상속의 계층 구조를 봤을 때 맨 위에 퍼슨이 있고, 자, 퍼슨을 상속한 얘가 바로 스튜던트죠. 그다음에 스튜던트를 상속한 얘가 파트타임 스튜던트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연속돼서 꼬리를 물면서 상속을 시켰는데, 그럼 파트타임 스튜던트 요 객체를 내가 하나 생성을 한다 하면은 이 객체에는 퍼슨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왜냐면은 이 파트타임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요 스튜던트 클래스, 얘가 이미 지금 퍼슨을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스튜던트 클래스에도 당연히 퍼슨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퍼슨 클래스가 멤버 변수가 있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얘도 결국은 이 위에 스튜던트와 퍼슨 두 클래스의 멤버 변수 모두를 갖고 있겠죠, 그 특성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명시적으로 스튜던트를 상속받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튜던트를 상속한 걸로 보이고, 요 문법상에, 요 신텍스 상에서 요 클래스를 바로 직접 상속을 받은 경우고요. 이 스튜던트가 직접 상속을 받은 것이고, 퍼슨은 지금 간접으로 상속을 파트타임 스튜던트가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계층에 의해서 맨 위에는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건 뭐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니지만 단순하게 우리 요 인간의 요거 적용을 시켜보면,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죠. 자, 아버지랑 나는 직접적으로 상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할아버지와 나는 간접적으로 상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직간접적이라는 말은 직접적인 상속과 간접적인 상속 모두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명시적으로 바로 위에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았냐, 아니면은 그 위에 클래스가 상속받은 클래스를 자동적으로, 할아버지의 클래스를 자동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왜 간접적으로 상속된 객체도 이걸 가리킬 수 있냐, 바로 우리가 전에 4차에서 배웠습니다. 상속의 기본 조건인 is a 관계가 있죠. is a 관계. 네, 이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 위에 간접적으로 상속된 그 맨 위에 있는 할아버지 클래스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 할아버지 클래스와 나 클래스는 이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문법상.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직접 상속된 객체의 일종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직접 상속된 객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일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자, 여기 써져 있는 말입니다. 다시 C++에서 이 AAA형 포인터 변수는 이 객체 자체 또는 이 클래스를 직간접적으로 상속하는 모든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래를 보시면은 퍼슨형 포인터 PTR이 바로 파트타임 스튜던트 객체를 가리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형 포인터가 지금 나를 가리킨 상태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형 포인터가 바로 파트타임 스튜던트. 다시 말해서 아버지형 포인터가 나를 가리키고, 이렇게 결국은 나 위에 있는 내가 상속받은 내 위에 있는 기초 클래스들의 그 형태의 포인터가 전부 다 나를, 그 아래에 있는 유도 클래스를 전부 다 가리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를 알고서 들어가셔야 돼요. 상속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려면은. 자, 4주차 문제 복습해 보겠습니다. 4주차 문제가 뭐였냐면은, 제가 4주차 수업을 하면서 그 1시간 중에 우리가 앞으로 상속을 공부해야 될 때 상속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상속이 왜 필요하냐, 단순히 우리 코드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었죠.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예로 들었어요. 물론 그 아래에 제가 시나리오 다시 또 4주차 PPT를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잠깐 훑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코드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은, 바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를 이제 클래스 구성을 한번 해보자, 프로그램을 짜보자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이 고용의 형태가 하나였는데 영업직과 임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나오면서 우리가 클래스를 다시 다 설계해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유동적이고 되게 유연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상속이라는 걸 사용해서 풀어보자,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복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영업직과 임시직을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자, 정규직, 영업직, 임시직 모두 고용의 한 형태죠. 그리고 영업직은 정규직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우리가 상속을 시키겠다는 표예요. 우리가 이것도 배웠었죠? 이 표의 이름이 뭔지. 예, 상속 관계를 나타낼 때 항상 요런 형태의 표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전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퍼머넌트 워커 클래스만 있었나? 여기 아래 보면 바로 나올 텐데 여튼 클래스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때 만들었던 인플로이 핸들러 클래스를 다 변경을 해야 된다 했었죠. 거의 프로그램 다 뜯어 고쳐야 됐다고 이제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상속을 통해서. 자, 그렇기 위해서는 자, 정규직, 영업직, 임시직 모두 고용인이라는 한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고용자가 아니고. 자, 고용당한 사람이죠. 인플로이죠. 인플로이기 때문에 이 셋은 인플로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요 세 명을 바로 인플로이 클래스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상속받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 공통점인 얘네 이 세 명의 공통점인 요 이 고용인이 아니고 뭐라 하죠? 피고용인가요? 제 한국말이 아니고 국어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단어가. 여튼 네, 이렇게 고용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하는 입장에 요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요걸 묶어가지고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세일스 워커, 그러니까 영업직은 정규직의 일종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속을 이중으로 시킨다는 거죠. 계층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일스 워커는 퍼머넌트 워커를 상속받고 이 친구와 퍼머넌트 워커와 템포러리 워커는 바로 인플로이 클래스를 상속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퍼블릭 상속입니다. 절대로 그때 제가 프로텍티드 상속이랑 프라이빗 상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다 퍼블릭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상속은 이런 형태로 받는다 그냥 코드를 이렇게 써드린 거고 퍼블릭으로 받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전 코드를 잠깐 가볼까요? 네, 퍼머넌트 워커 클래스 네, 인플로이. 자, 여기 인플로이 핸들러 클래스가 있는데 요건 안 읽으셔도 돼요. 그 4주차에 있는 PPT 그대로입니다. 자, 인플로이 핸들러 클래스가 있는데 지금 인플로이 핸들러는 우리가 어 인플로이들을 이제 다룰 수 있게 객체들을 각각 생성하고 다룰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했었죠. 핸들러 클래스를. 근데 핸들러 클래스에 보면은 지금 모든 고용당하는 그 직원들이라고 할게요. 모든 직원들이 전부 다 지금 정규직의 형태로 지금 배열이 선언이 돼 있죠. 요거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규직이 아닌 사람이 오게 되면은 요걸 다 고쳐야 되지 않냐. 요게 문제였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인플로이 핸들러 클래스를 이 클래스가 저장 관리하는 대상이 방금 전에 그 퍼머넌트 워커가 아니라 얘가 상속받은 인플로이 클래스 객체가 되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 객체가 아니고 요 인플로이 객체를 관리하는 클래스로 만들게 되면은 이후에 내가 인플로이 종류가 또 이게 고용인의 형태가 더 많을 수가 있겠죠. 이 인플로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다른 클래스를 쭉쭉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우리 핸들러 클래스는 바로 인플로이에 맞춰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핸들러 클래스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방금 전에 객체 포인터 변수가 어떻게 가리킬 수 있는지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가리킬 수 있는지를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로이 클래스 형 포인터를 가지고 퍼머넌트 워커, 템포러리 워커 또는 또 다른 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다른 클래스를 정의하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유도 클래스의 객체들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로이형 객체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플로이 포인터를 만들어서 퍼머넌트 워커, 템포러리 워커 다 접근이 가능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고용의 형태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핸들러 클래스를 내가 인플로이형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핸들러 클래스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예, 여기 그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게 말을 요걸 하면서 PPT까지는 준비를 해오는데 제가 이걸 대본을 작성해 오진 않아요. 예, 그래서 대본을 보고서 읽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어떻게 좀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말을 하는 걸 잘 못해서 이게 좀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말 실수를 할 때가 있겠죠? 뭐 유도 클래스랑 기초 클래스 이게 바꿔서 말한다든가? 그럼 그런 걸 만약에 듣고 있다 갑자기 이게 물론 그냥 편하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듣고 계신 분이 왜 갑자기 처음 했던 말이랑 말이 달라지지? 이렇게 생각되면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내용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한다기보다는 수업 내용 관련해서 이렇게 말한 게 맞나요? 이렇게 말한 게 맞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이걸 짚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이제. 원래 문제가 됐던 클래스예요. 퍼머넌트 워커 클래스가 있었고, 인플로이 핸들러 클래스가 있었는데, 이 핸들러 클래스가 바로 퍼머넌트 워커형 포인터 배열을 사용했었죠. 요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고,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를 공부해주자. 요 세 슬라이드는 그 사에서 가져왔습니다. 다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코드에다가 지금 인플로이 클래스를 도입을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새로운 클래스 인플로이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퍼머넌트 워커 클래스가 인플로이를 상속받게 했고, 자, 중요한 점은 여기입니다. 인플로이 핸들러 클래스가 바로 여기 emp 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인플로이 리스트 요 객체 포인터 배열이 바로 퍼머넌트 워커형 포인터가 아니라 인플로이형 포인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 요거를 보이시겠죠? 그냥 이거를 동그라미를 쳤었어야 되는데 제가 방해로 만들 여기요. 예. 인플로이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상속받는 퍼머넌트 워커 유도 클래스가 아닌 기초 클래스의 포인터로 이 아래 퍼머넌트 워커도 가리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서는 단순히 이전 예제에다가 인플로이 클래스 자체만 그냥 도입을 한 형태예요. 나머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여기에 보면 show all salary info랑 show total salary 요 함수가 원래는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요 부분이 주석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주석을 지금 처리해놨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가리키게 만드는 기초 클래스의 포인터가 유도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키는 상황에 이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건 당연히 엄청난 이점이지만은 주의할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치지 않으면은 요 멤버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고치는 방법이 바로 자, 여기서도 있죠. 주석을 해제하면 오류가 난다. 해결은 가상함수. 네. 요거에 대해서 또 좀 이따가 설명을 해볼게요. 가상함수를 사용해야 우리가 완벽하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속과 가상함수를 사용해라. 네, 이해가 되셨나요?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해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temporary worker 클래스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코드를 하나씩 뜯어 고치는 역할을 이제 작업에 들어갈 건데요.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한 거예요. 기존에 없던 코드입니다. 템포럴 워커를 만들었고, 자, 인플로이를 당연히 상속을 받게 했죠. 그래야지 인플로이라는 이 공통적인 특성을 받고 추가로 핸들러 클래스는 지금 인플로이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상속을 해줘야지만 이 상속받았다는 증거가 남아서 요 템포러리 워커 클래스를 상속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가르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핸들러 클래스가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다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 워커는 우리가 임시직이라고 했었나요? 그래서 파트타임 잡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한 시간이 있고 시급이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생성자가 그냥 있고 일하는 시간 멤버 함수를 플러스 해주는 뭐 이렇게 getPay 함수가 getPay는 이제 시급이기 때문에 일한 시간 곱하기 시급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의 급여 지급 방식을 결정하겠다. 그 다음에 show salary info 별거 없습니다. 그냥 샐러리 출력하는 거고. 그래서 이 클래스의 특징은 그냥 한마디. 네,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도록 클래스가 정의한 겁니다. 이렇게. 그죠?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임금에 따른 고용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마다 임금 지급 방식이 달라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일스 워커입니다. 세일스 워커는 지금 뭐 아르바이트는 다 하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제 아시겠지만은 요거는 좀 익숙치 않은 고용 형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영업직이라는 건데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뭐 방문 판매원이라 하면은 뭐 얼마나 팔았냐, 뭐 보험이라 하면은 보험을 얼마나 가입하게 했냐. 요 판매 실적이라죠. 요 실적에다가 상여금 비율, 보너스, 상여금 보너스죠. 인센티브. 요 비율을 갖다가 해서 결국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형별안도 있긴 한데 이건 그냥 이거 왜냐면 이 레시오 비율이 더블이기 때문에 더블형의 연산을 하고 나면 자, 요게 더블이고 여기 인트면은 계산 결과가 더블이 되죠. 그래서 더블을 이제 인트형으로 형변을 해줘야지 getPay가 인트를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형변환 해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셀러리 출력하고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add salary result하고 생성자 있고. 자, 그래서 영업직이라 하면 우리가 정규직의 일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로이 클래스가 아닌
인플로이를 상속받고 있는 정규직 클래스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었죠. 그 클래스를 상속받게 한 거죠. 자, 그래서 퍼머넌트 워커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 getPay와 show salary info 유도 클래스인 세일즈 워커 클래스에서 동일한 인터 형태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배웁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 글씨로 썼는데 함수 오버라이딩이에요. 우리가 첫 시간에 첫 주차에 배워 함수 오버로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단단히 정신 차리시고 어렵진 않아요. 자, 함수 오버로딩에 배웠었는데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다? 우리가 함수 오버라이딩이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무슨 일이냐 하면은 바로 상속 관계에 있는 기초 클래스와 유도 클래스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무슨 상황이냐? 이게 퍼머넌트 워커 클래스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나요? 네.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볼게요. 자, 우리가 퍼머넌트 워커 클래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 클래스는 지금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getPay라는 함수가 있고 show salary info라는 함수가 있어요. 역할을 다시 복습해보면 getPay는 그냥 정규직의 정규직 클래스는 그냥 월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셀러리 멤버분수 하나가 있고 그래서 getPay 함수는 셀러리를 출력하는 거고 리턴을 하는 거고 출력은 아니죠. 리턴을 하는 거고 자, 셀러리 인포에서는 이름을 출력하고 getPay 함수를 통해서 셀러리 정보를 출력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바로 퍼머넌트 워커 클래스에 이 형태의 getPay 함수와 show salary info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기억하셨나요? 예, 요 getPay와 show salary info 함수가 정의되어 있죠. 자, 근데 요 퍼머넌트 워커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세일즈 워커를 지금 정의를 했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getPay랑 show salary info는 여기서 정의가 되어 있었죠. 요 퍼머넌트 워커 클래스에서. 근데 우리가 아래를 보시게 되면은 getPay랑 show salary info를 여기에서 또 다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쵸? 자, 오버로딩이랑 틀려요. 왜냐면 오버로딩은 다른죠. 다른 거죠. 제가 틀리다랑 다르다를 좀 자주 그냥 섞어서 막 쓰는데 그렇게 자동으로 나오네요. 예.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오버로딩은 매개 변수의 형태, 뭐 자료형의 형태, 개수 요거가 달라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요 전에 기초 클래스에 있는 getPay, show salary info와 유도 클래스에 있는 요 두 함수가 모양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리턴하는 값은 다를지 몰라도 모양이 같다 하면 요 컨스트 선언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매개 변수랑 반환형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오버로딩이 아니겠죠. 오버로딩은 무조건 하나 달라야 된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요 문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요걸 바로 함수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요.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기초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유도 클래스에서 다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쭉.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퍼머넌트 워커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 getPay와 show salary info를 유도 클래스인 sales worker 클래스에서도 동일한 이름과 형태로 정의되어 있다. 우리가 이걸 바로 함수 오버라이딩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겠죠. 자, 중요한 점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기초 클래스의 함수는 오버라이딩된 유도 클래스의 함수에 가려진다. 자, 요게 무슨 말인가요? 바로 여기서 getPay를 불렀다 칩시다. 자, sales worker 클래스에서 getPay를 지금 호출을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애초에 클래스를 분류한 목적 자체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달라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세일스 워커가 물론 퍼머넌트 워커를 상속을 받았지만은 퍼머넌트 워커의 급여 지급 방식이란 다릅니다. 그쵸? 정규직이랑 지금 영업직의 급여 지급 방식은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getPay 함수를 세일스 워커에서 정의를 하지 않고 퍼머넌트 워커 클래스에서 받아왔다고 해서 걔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 여기 위에 보시면 퍼머넌트 워커에 있는 getPay는 뭔가요? 그냥 월급을 이제 출력을 하는 함수죠.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유도 클래스에서는 지금 그 함수가 필요한 게 아닌데 물론 이름은 같지만은 그 함수가 필요한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돼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오버라이딩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세일스 워커에서 쓰는 getPay와 show salary info는 퍼머넌트 워커에 있는 함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클래스를 만든 목적 자체가 없겠죠. 이 프라이빗 변수들의 이 다른
급여 지급 방식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상속받았기 때문에 상속받았던 퍼머넌트 워커 급여 지급 방식이랑 똑같이 해라. 요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함수 오버라이딩이라는 거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덮어 씌운다. 오버라이딩이라는 표현,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일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자,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으면은 덮어 쓰죠. 그쵸?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속을 받아서 내 기초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근데 같은 이름의 멤버 함수를 또 나한테 정의를 해서 내가 상속받았지만은 걔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함수를. 함수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덮어 씌워서 get pay, show salary info 물론 퍼머넌트 워커 클래스의 다른 나머지 멤버들은 전부 다 상속받습니다. 하지만 함수 오버라이딩 요 멤버 함수들은 세일스 워커에 있는 이 함수들을 사용한다는 것. get pay, show salary info. 그래서 이 세일스 워커 클래스에 맞게 get pay랑 show salary info를 이제 특성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특징을 살려가지고 따로 만들어준 겁니다. 오버라이딩을 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함수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요즘 객체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예,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자, 함수를 오버라이딩 한 이유를 한번 다시 또 알아보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일스 워커 클래스에서 형태가 같은데 왜 굳이 show salary info를 오버라이딩 했는가? 네, 요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제가 볼 수 있게 여기 중요한 부분만 두 클래스를 다시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함수 오버라이딩 된 부분만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근데 자, get pay는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왜? 자, get pay 함수는 지금 여기서는 셀러리를 리턴하고 있고 여기 있는 get pay는 지금 영업직에 맞게 계산을 해서 네, 급여 지급 방식 계산을 해서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리턴 값은 함수의 몸체는 다르죠. 이해가 됐어요. 아, 함수의 몸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턴 값이 필요한 우리가 리턴해야 되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 오버라이딩을 했구나.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근데 show salary info 그 아래에 있는 함수를 보시게 되면 여기 소괄호가 빠졌네요. 네, 소괄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그 아래에 있는 show salary info를 확인하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함수의 몸체 부분이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렇죠? show your name, salary, cout 하는 get pay도 정확하게 동일하죠. 아니 그러면은 형태가 같은데 왜 굳이 get pay는 형태 다르니까 오케이. 몸체가 다르니까 오케이. 근데 show salary info는 왜 오버라이딩을 한 거야? 몸체가 똑같은데. 그러면은 얘 굳이 여기서 정의를 안 해도 이 기초 클래스에 있던 이 show salary info를 사용하면 안 되나? 요거를 떠올린 겁니다. 하지만은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은 자, 퍼머넌트 워커 클래스의 show salary info에서 호출하는 get pay는 세일스 워커 객체의 것이 아니므로 몸체의 내용이 같아도 직접 오버라이딩 해주어야 함. 이렇게 써줬습니다. 제가 이번 PPT는 아무래도 글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은 수업을 물론 제가 모두가 제 수업을 제 목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에 이제 수업을 하고 있지만은 PPT만 보고서 공부를 하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때마다 강의를 켜가지고 뭐 이 사람 목소리 들으면서 뭐 배속을 하니 많이 이렇게 하면서 듣기에는 복잡하실까봐 제가 사실 말로 하는 내용을 전부 다 PPT에다 글씨로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는 오히려 가독성이 안 좋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수업할 때는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게 좋고 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하면서 다시 글도 다 짚어드리니까. 근데 나중에 강의록만 보실 때 글만 읽으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글이 좀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자, 여기 기초 클래스가 지금 퍼머넌트 워커 클래스가 show salary info 함수에서 호출한 요 getPay가 있죠. 그죠? 네. 요 getPay는 뭐다? 바로 자기 자신의 클래스에 있는 요 getPay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 getPay가 여기는 얘를 호출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세일스 워커에서 내가 얘를 만약에 정의를 안 했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show salary info를 호출했을 때 얘가 불려지겠죠. 자, 근데 얘가 불려졌다 함은 바로 get pay를 함수를 호출한 건데 얘는 얘가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요 기초 이 뭐죠? 유도 클래스의 get pay가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따로 모양이 완전 동일하지만은 예. 몸체가 심지어 이거는 오버라이딩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위에는 같은 것이고 선언 부분은 같은 것이고 심지어 몸체까지도 동일하지만은 우리가 직접 유도 클래스에서 정의를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지 여기서 호출하는 유도 클래스에서 호출하는 getPay가 바로 자기에 있는 요 getPay일 테니까요.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체가 같은 show salary info를 굳이 오버라이딩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직접 오버라이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 자 그러면은 자 getPay가 지금 같은 이름에 있죠. 자 유도 클래스와 기초 클래스 둘 다 getPay가 있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퍼머넌트 워커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getPay랑 show salary info도 있겠죠. 그럼 걔네들을 호출하고 싶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요 코드에 답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다른 색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가 무슨 색깔인가요? 아, 보라색인가요? 아니네요. 우주 색깔이네요. 이 우주 색깔로 제가 동그라미 쳤습니다. 네, 보면은 지금 유도 클래스에서 지금 기초 클래스에 요 getPay를 어떻게 호출했냐? 바로 범위 지정 연산자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지금 기초 클래스에 getPay를 호출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세일즈 워커의 급여 지급 방식을 보게 되면은 월급, 퍼머넌트 워커의 샐러리죠. 얘는 지금 이 퍼머넌트 워커의 getPay는 그냥 샐러리를 반환하기 때문에 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결국 함수 오버라이딩이 일부분 되어 있지만은 세일즈 워커도 퍼머넌트 워커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 세일즈 워커도 여기에 있던 그 전 코드에 있었죠. 샐러리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퍼머넌트 워커의 getPay를 통해서 샐러리에다가 플러스 뭐야? 이 영업직은 뭐다? 내가 기본 월급을 받고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보너스를 받는 형태이다. 플러스하고 판매 실적 곱하기 보너스 레이시오가 있죠. 예, 그런 형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직의 한 형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정규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정규직의 특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시킨 거고 이렇게 그래서 상속받은 요 기초 클래스의 getPay로 호출할 때는 이렇게 따로 명시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getPay로 호출하게 되면은 바로 같은 클래스에 오버라이딩 된 getPay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오버라이딩 시켰기 때문에 함수가 덮어 씌워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단순히 이름을 같게 호출하면은 자기 자신 오버라이딩 한 함수가 호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함수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요거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요 객체 수업을 물론 교수님마다 다르시겠지만 제가 객체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요 오버라이딩이 좀 많이 헷갈렸어요. 생각보다 중요한 개념이기도 한데 학교에서 많이 제가 배운 수업에서는 짧게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아니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이 너무 헷갈린 거예요. 하지만은 오버로딩은 애초에 매개 변수의 자료형 개수가 다르고 반환형이 다르고 뭐 참조자든 아니든 커먼스 선언이 돼 있든 아니든 이런 유무가 무조건 있어야지 이름을 갖게 만들 수가 있었다. 하지만 오버라이딩은 상속관계에서 그런 것들 다 동일해도 이름, 반환형, 뭐 매개 변수의 개수, 자료형 다 동일해도 덮어 씌울 수 있다는 겁니다. 상속의 형태에 있을 때 말입니다. 네, 그 차이를 인지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클래스 내에서 오버라이딩이 될 수도 있고 오버로딩도 동시에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에서는 오버로딩은 하지 않았는데 네, 이 코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show salary info에 내가 뭐 인자를 몇 개 더 추가로 받고 싶다 하면 여기다 추가로 더 작성해주면은 얘네들끼리는 오버로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클래스와 이 클래스의 이 두 멤버 함수 사이는 오버라이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시간이 벌써 45분이네요. 좀만 더 하고 쉬는 시간 할게요. 벌써 지금 PPT가 11장 정도밖에 못 나갔는데 총 페이지가 아마 거의 40장 가까이 될 거예요. 39장이네요. 그래서 오늘 다 못하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 못할 거면 어차피 천천히 1시간을 더 이게 총 3시간 수업이라면 1시간 더 써서 그냥 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만 더 하고 쉴게요. 자, 방금 전에 맨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객체 포인터 참조에 대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자, 이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지 바로 상속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 아버지의 클래스의 포인터가 아니죠. 할아버지, 아버지 형, 자료형의 포인터가 객체 포인터가
바로 그들을 상속받은 나도 가리킬 수 있다는 점. 그쵸. 하지만은 여기서는 뭘 배우냐면은 그렇게 가리킬 수 있는데 이 가리킬 수 있는 이점 이외에 또 다른 안 좋은 점이 있다는 그 안 좋은 점을 배우겠습니다.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주의를 해줘야 되는 점이에요. 자,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심플형 sim1 포인터죠. 포인터 하나, 두 개를 선언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누군가를 새로 객체를 생성했어요.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컴파일 되었다고 가정, 오류를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 sim1, sim2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요 객체들이 뭘까? 요거를 한번 추측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됐다 하면은 우리가 그 전에 배운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죠.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sim1, sim2가 가리키는 객체는 뭐일 것이다. 그 자체 심플형이거나 또는 심플을 상속한 클래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심플형 포인터가 누군가를 지금 되게 동적으로 생성하면서 참조를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 하면 얘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이유는 다른 경우였으면 오류가 났을 테니까 정상적으로 이게 컴파일이 된 이유는 이 객체 자체가 심플이거나 아니면은 심플을 상속받은 심플의 유도 클래스이겠구나. 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것이다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 코드를 봅시다. 이건 당연히 타당한 생각이에요. 요건 맞는 생각이죠. 자, 그래서 여기 아래 코드를 볼게요. 요 코드 가지고 앞으로 얘기를 할게요. 몇 슬라이드 동안. 자, 베이스 클래스가 있고 우리가 맨날 봤었죠? 베이스 클래스에는 지금 멤버 하면서 베이스 펑션이 있고 베이스 펑션이 호출되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출력을 한 문장 넣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는 derived 클래스가 있고 derived 펑션을 만든 다음에 당연히 이 함수가 호출됐다는 문장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여기죠. 바로 제가 얘기했던 게 여기서 코드가 바로 나옵니다. 왜? 자, 베이스형 포인터 BPTR을 만들었는데 이 BPTR이 바로 베이스형을 상속받는 derived 클래스, 다시 말해서 유도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컴파일 OK라고 제가 써져 있죠. 전혀 오류가 나지 않아요. 자, 베이스형 객체, 베이스형 포인터가 바로 베이스를 상속받는 유도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배웠었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 부분이 가려져 있을 때도 이 BPTR은 바로 베이스 클래스 그 자체 베이스 객체를 가리키거나 또는 베이스를 상속받은 어떠한 객체를 가리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객체 포인터의 참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짚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바로 해주세요. 헷갈리는 부분을 주르륵 써서 그냥 내가 이거 질문을 이제 쭉 길게 쓰는 동안에 슬라이드가 넘어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흐름이 끊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는 이렇게 아무래도 좀 그렇다 싶으시면은 어디 적어 놓으셨거나 했다가 수업 끝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라도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는 혹시 열혈 C++를 제가 기준으로 요 강의를 만들고 작성하고 있는데 그거 책이 있으신 분은 책을 보시면 돼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포인터 참조를 이렇게 아래로 다운을 시켜가지고 내가 위에 있는 클래스에서 아래에 있는 클래스로 제가 쉽게 말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하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클래스에서 아래로 이렇게 포인터를 가리킬 수 있다 했었는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문제 발생. 뭐냐? 자, 요 문장이에요. 자, BPTR을 지금 베이스형 포인터로 객체 derived 클래스를 가리키는 거, derived 객체를 가리키는 거 오케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베이스형 포인터로 지금 derived 펑션을 지금 호출하려 했더니 에러가 납니다. 네, 요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에러가 어떻게 발생하냐? 자, derived 펑션은 베이스 클래스의 멤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컴파일 에러가. 왜 나냐 하면요. 바로 BPTR이 우리가 선언한 포인터 변수가 베이스형 포인터이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자, 베이스형 포인터는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객체를 내가 이렇게 가리킬 수 있다고 했죠. 베이스를 상속받는 그 유도 클래스들을 가리킬 수는 있는데 중요한 점은 가리킬 수 있지만 요 포인터로 유도 클래스에 있는 함수들을 호출할 수는 없다.
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포인터 자체가 베이스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자, 얘는 지금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요 지금 객체 안에는, 자, 잠깐 그림을 제 마우스로 그래서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은, 자, 베이스에 지금 멤버 변수가 있겠죠. 지금 멤버 변수라면 베이스 객체의 내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객체에서 실질적인 특성인 derived 객체가 있겠죠. 객체가 결국 한 객체인데 한 객체 안에 멤버가 이렇게 나눠져서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얘는 상속 받은 거고, 위에 부분은 상속 받은 애고, 아래는 내가 이 상속 받은 추가로 얹은 부분. 근데 요 포인터 자체는 이 bptr이라는 포인터 자체는 잠시만요. bptr은 이 객체를 가리킬 수 있어요. 하지만은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데 멤버들을 접근할 때 요 상속받은 요 클래스에 요 유도 클래스에 있는 베이스 클래스의 멤버들한테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한을 해놨어요.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베이스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요 디라이브드 부분에 있는 멤버 변수, 멤버 함수에는 접근할 수가 없다. 예, 요게 포인트입니다. 문제점이죠. 요거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점.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C++ 컴파일러는 포인터 연산의 가능성. 포인터 연산이라면 요 화살표를 말해요. 멤버 함수로 호출할 때 요 화살표. 포인터 연산이죠. 포인터 연산의 가능성 여부. 이게 되냐 안 되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때 포인터의 자료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형, 이 포인터는 지금 기초 클래스를 가리키고 있는지 뭘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지는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포인터 자체는 기초 클래스의 형이기 때문에 기초 클래스형의 포인터를 가지고 유도 클래스의 함수를 호출하려면 에러가 난다는 거죠. 네. 실제로 가리키는 객체 자료형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이 포인터를 선언할 때 선언되었던 요 베이스 클래스, 이 선언할 때 생성되었던 요 포인터의 형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컴파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은 포인터형의 불일치가 되는 거죠. 얘는 기초 클래스의 포인터지만은 기초 클래스의 포인터를 가지고 유도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호출하려 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포인터 자체가 유도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키는 건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왜 가리키기만 하고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 있으면 도대체 이게 뭔 소용이냐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C++에서는 가상함수라는 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 자, 그럼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가상함수가 필요하다는 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면 아실 겁니다. 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상함수가 필요하구나. 아, 가상함수를 이용하면은 기초 클래스의 포인터로도 상속한 요 누구죠? 유도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이제 호출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음 시간 좀 이따가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컴파일러의 생각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 연산을 했다는 건데 방금 전에 이제 멤버 함수로 호출한 형태고 얘는 포인터 연산의 일종인 복사를 한 겁니다. 주소 복사. 자, 여기서도 에러가 나요. 지금 베이스형 포인터가 derived 객체를 가리키게 한 다음에 derived 포인터를 생성한 다음에 주소 복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에러가 나는 겁니다. 자, 컴파일러는 요 두 줄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따라오시면서 왜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객체 포인터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요거를 한번 문제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문제 인식을 하셔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가상함수의 존재 의미랑 이런 가상함수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도 당연히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컴파일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왜 에러를 일으키냐, 라인 1에서 이 첫 번째 라인을 읽고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자, derived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의 유도 클래스니까 맞죠? 이러면 지금 상속을 받은 상태니까 자, 유도 클래스니까 베이스 클래스의 포인터 변수로 derived 객체 참조가 가능하죠. 요거를 가능하다고 C++에서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컴파일 오케이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를 시켜놓고 자, 가리킬 수 있다는 사실만 확인을 하고 실제로 가리키는 객체가 개인지 유도 클래스 객체인지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확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리키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은 가리키려고 시도했으니까 컴파일 오케이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뭘 가리키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자, 그러니까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두 번째 라인을 읽는다고 칩시다, 컴파일러. 자, 라인 2를 읽으면은 BPTR은 베이스형 포인터니까 BPTR이 가리키는 대상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했었죠. 둘 중에 하나라고. 베이스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얘가 가리키는 대상이 베이스 자체, 객체 자체거나 또는 베이스를 상속받은 유도 클래스이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둘 중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 객체 자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BPTR이 진짜로 베이스형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치면은 요 문장을 컴파일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 포인터는 베이스형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요 DPTR은 바로 derived 클래스를 가리키도록 설계된 포인터이기 때문에 derived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베이스형 포인터니까 가리키는 대상이 베이스 객체이거나 얘를 상속받은 또 다른 객체 둘 중에 하나 뭘지 모르니까 그럴 경우엔 이 문장이 성립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에러를 발생시키고 보자 요런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컴파일러의 생각, 요 작동 방식 자체는 바로 요 위에 있는 멤버 함수를 호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BPTR이 지금 베이스형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 하면은 베이스형 객체가 만약에 진짜 베이스형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 쳐요. 위에 있는 요 위에 요 문장이 없다고 치고 만약에 진짜 베이스형 객체를 가리킨다면은 이 베이스형 객체에서 derived 클래스의 펑션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에러를 발생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에러를 발생시킨다는 거. 유도 클래스의 함수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 거고 여기까지만 하고 쉴까요? 예, 그쵸.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포인터형에 해당하는 클래스에 정의된 멤버에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포인터형에 해당하는 클래스에 정의된 멤버에 접근이 가능하다. 또 똑같은 말을 써놨습니다. C++ 컴파일러는 포인터를 이용한 연산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때 포인터의 자료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 예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first 클래스가 있고 first 펑션.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first를 상속하는 second, second를 상속하는 third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3개를 상속 계층 구조로 만든 다음에 자, 제가 서드형 포인터를 만들어서 서드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가리키고 있겠죠. 얘는 얘 서드 자체니까 상관이 없겠죠. 근데 자, 세컨드형 포인터를 만들어서 요 서드형 객체를 가리키게 만드는 거죠. 값의 복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가 all compile ok라고 했죠. 그렇죠? 자, first 오타가 났네요. 프리스트가 됐네요. 자, first형 포인터도 당연히 지금 물론 중간에 세컨드형 포인터를 이용해서 받았지만 결국 여기 TPTR, SPTR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S가 아니고 여기 F겠죠. FPTR. 자, TPTR, SPTR, FPTR 요 세 개의 포인터 전부 서드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리킬 수 있다고도 했어요. 그쵸?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제가 이렇게 가리키고 자, 여기까지가 동일해요. 가리키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가리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 서드 포인터를 통해서는 내가 first 펑션, second 펑션, third 펑션 그러니까 각각의 지금 멤버 함수들이죠. 각각에 있는 멤버 함수들을 다 호출해. 5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셋 다 가능해요. 호출이. 왜냐면은 가장 아래에 있는 객체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멤버를 가지고 있을 거고 멤버 함수로 그 다음에 자기 상속받은 세컨드 펑션과 퍼스트 펑션도 전부 다 이 포인터가 가리킬 수 있는 자격이 되겠죠. 그쵸? 아래에서 위를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자, 세컨드 포인터는 지금 자료형이 뭔가요? 이 컴파일러는 포인터의 자료형만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포인터의 자료형은 바로 세컨드형이죠. 그러니까 세컨드형의 포인터이기 때문에 요 포인터로는 바로 세컨드 함수밖에 서드 함수를 가리킬 수가 없겠구나. 이 뜻입니다. 그죠? 하지만은 세컨드 위에 있는 퍼스트는 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신과 그 위에 있는 것들은 가능하지만은 자기 자신 아래에 있는 얘에 대한 정보는 없다. 그걸 접근을 막는다는 거죠. 자, 같은 원리로
맨 위에 있는 퍼스트 포인터는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세컨드와 서드 동시에 접근이 안 되고요. 둘 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건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first function 요 멤버 함수는 누구의 멤버 함수인가요? 바로 first 객체가 아니죠. 얘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생성한 third 객체에 있는 first function입니다. third 객체는 지금 요 first와 second를 전부 다 상속을 한 거죠. 그쵸? first는 간접 상속, second는 직접 상속을 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함수 오버라이딩도 안 되어 있고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서드 객체는 결국 요 세 개의 멤버 함수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 객체 자체는 멤버 함수를 세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컨드 펑션, 퍼스트 펑션, 서드 펑션 동시 다 서드의 이제 멤버 함수인데 걔네들을 호출할 때 단순히 호출할 때 거기 있는 애들을 호출할 때 그 포인터의 자료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자료형의 포인터를 가리키냐에 따라서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5분 정도만 쉴게요. 그래서 5시 7분 되자마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쉴게요.